안녕하십니까. 미국에 사시는 분들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석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추석과 관련해서 이제 대충 뭐 9월 중순이나 9월 말 그쯤 언제 되지 뭐 요 정도로만 알지 매년 정확한 추석 날짜를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 한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다른 말로 한가위는 음력으로 8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년 양력으로는 날짜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올해는 9월 29일 금요일이 음력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오는 29일이 추석인데요. 한국에서는 그 전날인 28일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로 해서 이제 목금토일 공식적으로는 4일간의 연휴를 갖습니다. 하지만 28, 29, 30 그리고 이제 10월 1일이 일요일인데 그때까지가 이제 추석 연휴인 건데 거기다가 이제 바로 다음 날 10월 2일이 이제 월요일 그리고 나서 그 월요일 하루를 휴가를 만일 낸다면 다음 날인 10월 3일 화요일은 또 개천절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 월요일 하루 이렇게 휴가를 또 더 내면 6일간의 연휴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이게 아주 민감합니다. 자, 지금 그 한국의 추석 연휴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의 그 에피타이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에피타이저 뉴스, 에피타이저 스토리는 추석을 2주일 앞두고 있는 현재 LA 한인마켓에서 한국산 햇배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소식입니다. 햇배 하니까 좀 이상하신가요? 한국산 배. 자, 추석에 맞춰서 보내려나 한국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뭐 나주, 그리고 안성, 상주, 아산, 아주, 신안, 천안, 율주, 곡성 등에서 이 대미 수출 선적식을 이미 갖고 다 보내서 지금 이미 도착한 것도 있고 지금 현 열심히 오고 있는 그런 배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배 도매 가격은요, 지난해 추석 때보다 지금 26% 정도 비쌀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지난해보다 좀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의 판매가는 조금 반대로 소폭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할 게 한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햇배는 한국산 배와 중국산 배가 있는데요. 뭐 말하기로는 뭐 당도는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추석인데 그래도 이 중국산 배를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구별법을 알려드린다면 이렇습니다. 한국산 배는요, 비교적 둥글고 툭툭 튀어나온 것이 없이 매끈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 표면의 색이 맑고 선명하다라는 특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 조금 애매한가요? 뭐 좋은 거 다 갖다 붙였나요? 네, 그런데 더 쉬운 구별법이 있습니다. 바로 박스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를 보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 이 쉬운 길을 놔두고 한참 돌아갔는데, 자, 미 전국 대부분의 그 한인마트에서는요, 한국산 배 판매가 이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일찍 지난 6일부터 한국산 아주배를 판매하기 시작한 갤러리아 마켓은 6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에 $30에 판매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개수가 늘어날수록 비싸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싸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한 박스 전체의 무게는 같게 만들었습니다만은 개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 개의 크기가 작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작을수록 가격이 조금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6개 드리는 이제 $30인데 그래서 7개 드리는 더 비싼 게 아니라 조금 싸게 $29, 8개 드리는 $28, 9개 드리는 $27 이렇게 판매 중에 있습니다. 선물용이라면 뭐 2, 3불 더 비싸더라도 6개들이 좀 큼지막한 배가 있는 그런 게 좀 나을 수가 있겠고요. 뭐 내가 먹을 거라면 3불 싸고 또 9개가 들어있는 그런 박스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뭐 혼자 사시고 또는 둘이 사시고 이런 분들은 이만큼 큰 배 하나 잘라도 다 못 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작되 여러 개 있고 값도 좀 싸고 이런 것도 좋을 듯 싶은데, 자, 한남 체인은 그리고 전남 신안산 배를 판매합니다. 이제 신안배라고 하죠. 지난주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한남 체인의 그 전남 신안배는 6개들이 한 박스에 $32, 7개들이는 $30, 9개들이는 $28. 이렇게 판매합니다. 미주 지역은 한국산 배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한국에서 봤을 때. 대미 이 배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3,600만 전체 배 수출, 한국에서 배를 수출하는 거에 약 50%가 이곳 미국입니다. 추석맞이 한국산 배 소식을 지금 전해드렸고요. 아, 그런데 이 에피타이저라는 것 한 가지여야만 하나요? 가끔 보면 조금씩 두세 가지가 나올 때도 있죠. 그리고 뭐 우리가 주문을 할 때도 뭐 큰 에피타이저 하나보다는 여러 명이 갔을 때는 조금 작게 두세 개 에피타이저 주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남가주 한인은행들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올해도 실시합니다. 한인은행들의 무료 송금 개시일은요, 21일 오픈뱅크를 시작으로 해서 마감은 대부분 29일에 합니다. 가장 먼저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오픈뱅크의 마감 기한은 27일. 이어서 한미뱅크가 그리고 한미뱅크하고 CBB뱅크가 똑같이 시작합니다. 22일 시작해서 29일에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뱅크와 CBB뱅크는 서비스 제공 기간이 총 8일로 가장 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한아메리카의 무료 송금 기간은 25일부터 28일까지 딱 나흘간만 진행합니다. 이어서 뱅크 오브 호프, 그리고 PCB뱅크, US 메트로뱅크, 또 우리아메리카뱅크 등 4군데 은행은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총 5일간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서비스는 그 해당 은행의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고객에게 한해서 개인 송금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은행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그 은행인데, 보니까 어저께 무료 송금 서비스가 끝났어. 그러면 내가 어카운트 없다고 해도, 저기 한국은행 한다 그랬지? 거기 가시면 안 돼요. 내가 은행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내 거래 은행을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금은 개인 송금은 그렇게 무료로 해주지만 비즈니스 송금은 무료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아시기 바라겠고, 최근에 이제 $1 환율이 1,300원 정도 웃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를 비교한다면 올해 한국으로 송금할 때 그래도 조금 더 기분이 나을 수 있다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자, 오늘은 에피타이저가 좀 길었네요. 자, 오늘도 빠지지 않고 출첵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우연히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오늘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경제뉴스부터 시작합니다. 미국인 가정의 중간 소득이 1년 만에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조금 반전도 있어요. 2022년 지난해 소득 및 빈곤율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의 실제 중위 가구 소득은 2021년 76,330달러에서 2022년에는 74,580달러로 2.3%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그 인플레이션은 7.8%가 상승해서, 즉 물가는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미국인들의 살림살이가 수익은 조금 줄어들었고 물가는 좀 더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의 살림살이가 좀 팍팍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종별 소득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재밌는 것은 아시안 소득이 이제 가장 높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그 부자들, 슈퍼 리치 부자들이 아시안들이 많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중위 소득, 중간 소득자들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는 아시안들이 가장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시안 실제 중위 가구 소득은요, 108,700달러로 백인의 81,060달러보다도 무려 28,000불 가까이 많았습니다. 백인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3.6%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 뒤로 히스패닉계는 62,800달러, 흑인계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나요. 52,86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인들의 이 중간소득 통계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중간소득 이하라면 앞으로 전기차를 사실 때 혜택을 입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시스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좀 말씀드릴게요. 전기차 구매자가 지금 많이 늘어난 만큼 이제는 혜택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좀 한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라는 캘리포니아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 운전자들도요, 신차 구매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그 EV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그동안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을 했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 혜택 대상과 수혜 금액을 좀 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지원금의 정책 변화의 핵심은 이겁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 지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방 빈곤 수준이 있는데 그 연방 빈곤 수준의 300% 이상을 버는 사람은 전기차 구입 시에 더 이상 주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해당 기준은 1인, 2인, 3인, 4인 가구로 나뉘는데 요 액수를 넘어가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마지노선입니다. 자, 1인 가구의 경우에는 43,740달러가 넘어가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받지만. 자, 그리고 2인일 경우에는 59,160달러가 넘으면 안 되고, 3인일 경우에는 74,580달러 넘으면 안 되고, 4인일 경우에는 9만 달러를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은 Clean Cars
for All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수혜 대상으로 선정된다면 구형 내연기관차를 폐기하고 전기차를 사면 지원을 더 많이 받습니다. $12,000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기존의 차를 폐차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전기차를 추가로 산다면 최대 $7,5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가 이 같은 변화를 예고하는 이유는 이제 고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주정부 보조금에 상관없이 전기차를 이제 선호한다라면 100% 자비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전기차를 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저소득 가구에게 좀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그런 주정부의 판단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전기차 구매 시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적 고소득이라면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에 사시는 게 좋겠죠. 왜? 내가 고소득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고소득이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그 수입선의 그 이하라면 전기차 구매를 그럼 조금 더 미뤘다가 나중에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더불어서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글로벌 전기차 메이커들이 현재 그 중저가 전기차 차량의 그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전기차 가격이 하락하면 보조금 혜택도 받고 더불어서 이거 더 저렴한 가격에 대한 그 신형 전기차를 살 수 있는 기회도 잡고 두 가지를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경우에 향후 현재 그 최저가 모델인 현재로서는 그 최저가 모델이 모델 3라는 거잖아요. 모델 3. 그런데 이거보다 더 저렴한 소형 해치백 스타일의 모델 2를 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더 싸지죠. $30,000 이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저소득 수입에 따라서 주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정부 지원도 받고 또 모델 2가 나오면 더 싼 전기차도 살 수 있고 해서 생각보다 지금보다 훨씬 부담 없이 전기차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지금 그 미국의 그 물가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좀 얘기하는 김에 요즘 그 자동차를 갖고 가솔린 늘어가시면 느끼시죠? 팍팍 느끼시죠? 좀 가솔린값 올라가는 거.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8월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1년 전에 비해서 3.7%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 8월에 비해서. 월스트리트저널에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6%를 조금 더 웃돈 데다가 또 그 전달인 7월 상승률은 3.2% 했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물가 상승 속도가 좀 가파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이유는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자동차 가솔린이 우선적으로 이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동차 가솔린 가격은 한 달 전에 비해서요, 무려 10.6%가 올랐습니다. 확실히 느끼시겠죠? 네. 9월 들어서도 이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지속되면 당분간 그 유가가 소비자 물가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생활 경제 얘기해드리는 김에 먹고 사는 문제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 스토리의 소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노숙자로 내몰리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붙여봤습니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요, 1946년부터 1965년 그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 노숙자로 대거 전락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전역의 주거비가 급상승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해서 노령층에게 적정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방주택개발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7년에는 노숙자 쉼터에 수용된 사람 가운데 51세 이상의 비중이 16.5%. 지난 2007년도에는 51세도 베이비붐 세대였죠. 지금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 하면은 일단 60세 정도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난 2007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그때는 50세, 51세도 베이비붐 세대였습니다. 자, 그때 그 노숙자에 들어가는 비중이 16.5%였습니다만은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7년에 집계를 했을 때는 무려 23%로 이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미국 노인 인구 증가세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단순히 노인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노인 노숙자가 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연방정부 자료를 봐도 비슷합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55세 이상의 노숙자 쉼터 수용자 비중이 16.3%에서
3년 만에 19.8%로 올라갔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콜리어 카운티의 노숙자 연합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새로 추가되는 노인 노숙인은 2018년 하루에 59명 수준이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약 5년이 지난 올해는 하루에 무려 195명씩 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콜로라도주, 그리고 오하이오주 등 대도시와 이 제조업 도시가 즐비한 그런 주정부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노년층 노숙자가 급증하는 그런 모양새를 더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의 이 같은 노인 노숙자 증가는 대공황 이후에 처음 보는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주택 임대료가 크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은퇴한 노령층을 위한 그 사회보장비가 그 급등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를 제외하면 퇴직한 노령자가 연금 등으로 얻는 수입은 월 한 $1,500 내외인데요. 방 한 칸 아파트, 월세,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LA 한인타운 같은 경우에는 원베드룸도 뭐 $2,000 정도는 줘야 그나마 어느 정도 되는 그 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싸대 봐야 한 $1,800, 그리고 좀 약간 럭셔리한 새로 지은 콘도 원베드룸을 좀 임대해서 들어간다? 그럼 뭐 $2,500도 넘죠. 자, 이게 현실인데 $1,500 연금 받아서는 이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로 전락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막 60대에 접어든 소위 말해서 후반기 베이비붐 세대, 이 초반기 베이비붐 세대는 한 70 되신 분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막 60대에 접어든 사람들은 후반기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들은 초반기 베이비붐 세대보다 이 부를 축적하지 못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더 많이 겪었어요. 예를 들면 70년대 석유파동, 그리고 80년대 에너지 위기도 겪었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 와서는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걸 막 겪었잖아요. 그런 큰 경제 침체기를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부를 축적할 기회를 많이 놓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오히려 이런 위기를 극복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돈 버신 분들도 뭐 극소수는 있으시다마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때 돈 벌었는데 라고 생각하신 그분들, 그렇다면 그분들은 좀 예외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요, 노숙자 쉼터에 거주하거나 노숙을 하는 그런 노인들이 많아지면 국가적으로는 의료비가 증가하고 또 사회보장 시스템도 비용이 증가한다라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 공공정책 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은 납세자들이 더 큰 부담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추후에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시급히 빨리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를 논했으니까 이번에는 정치를 논해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노란불이 켜진 가운데, 뭐 빨간불까지는 아니에요. 노란불. 이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를 촉구하는 이 과감한 칼럼을 게재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베테랑 칼럼니스트인데요. 데이빗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이빗 이그나티우스는 어제자 그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기명 칼럼에서 본인의 이름을 딱 걸고 게재하는 그 칼럼에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과 뭐 해리스 부통령 정도를 말하겠죠. 그들이 성취한 많은 것에 대한 나의 존경심을 감안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말하기 고통스럽지만 말을 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그나티우스 칼럼니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양분된 그 미국에서 중요한 입법도 많이 했고 또 미국이 직접 참전하지 않고도 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섬세한 균형을 취했다. 이것은 높이 평가한다라면서 종합적으로 그는 성공적이고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통령직을 잘 수행했다라고 나는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 바이든과 해리스는 내년 대선에 같이 또 출마하면 바이든은 3년 전 트럼프의 재선을 막았던 그의 최대 업적을 무효화시킬 위험성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때 82세가 된다라면서 민주당은 69%를 포함한 77%의 미국 대중이 4년 더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바이든이 너무 늙었다라고 답변을 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하게 그리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칼럼에 썼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또 이제 다른 잔명들이 내년 초쯤 정식으로 시작될 그 당내 경선에 나올 결정을 할 때 내가 나갈까 말까 결정을 할 그런 시간 등을 어느 정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바이든의 그 결단을 하기까지에는 사실 시간이 얼마 없다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을 시급히 촉구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바이든이 재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도 먼저 대화를 깊이 해보고 또 이 나라와도 터놓고 대화를 깊이 해보기를 원한다라고 썼습니다. 이 나라와의 대화라는 건 뭐죠? 유권자, 일반 대중을 뜻하는 것이죠. 자, 현직 대통령이 뭐 큰 어떤 위법 사항이나 또는 뭐 커다란 대통령에 다시 나올 수는 없는 치명적인 어떤 과오가 그리고 불거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선 포기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이 칼럼니스트. 그도 사실 이 칼럼을 쉽게 쓰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하는 문제와 비슷한데 결국 그 이그나티우스 칼럼니스트가 처음으로 작은 방울을 하나 먼저 단 셈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에서 자 이번에는 그러면 국제 정치로 좀 가볼까요? 국제 정치하면 지금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어제 있었던 이거죠. 김정은 그리고 푸틴 두 사람 간의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 5개월 만에 북러 정상회담에서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 발전을 돕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쳤고요. 김 위원장은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어제 러시아의 그 아무르주라는 곳에 위치한 우주기지에서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약 4시간에 걸쳐 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를 제국주의 그리고 악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결속을 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입니까? 라는 어떤 한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이 때문에 이곳에 왔다. 북한 지도자는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들은 우주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뭐 러시아가 돕겠다라는 즉답은 피했습니다만 우회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죠. 또 무기 거래 가능성과 관해서도 우회적으로 긍정적인 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이번 정상회담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또 종료 후에도 공식 기자회견도 없었기 때문에 두 정상이 실제로 무기 거래를 논의했는지 합의를 했는지 또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기술 개발을 어느 정도로 도울지 등등은 공식적으로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자, 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을, 분석을 하고 있을 뿐이죠. 어제 그런데 이제 푸틴 대통령은요,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그 회담장에 김정은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먼저 기다리는 등 김정은에 대해서 아주 극진한 예우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그 과거 정상회담을 떠올려 본다면 더더욱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친절함은 매우 특별해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그 정상회담에서 지각을 한 경우가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이건 지각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국제 외교 관리에서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여러 번 저질렀습니다. 자, 지난 2014년에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의 회담이 있었는데 무려 4시간 15분이나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 사례이죠. 그 외에 4년 뒤인 2018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2시간 30분이나 늦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 이 한국 정상들과의 만남에서도 지각을 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 1시간 45분 늦게 왔고요. 2019년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 열렸던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 시간에는 2시간 가까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정은을 만날 때는요, 본인이 늦기는커녕 30분이나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푸틴 대통령의 이 두 가지 잣대, 이 변화된 모습, 북한의 무기를 원하는 그 러시아로서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당신 지금 시급하게 북한의 무기를 원합니다. 빨리 좀 줄 수 없겠어? 나 일찍 갈게. 나 안 늦을게. 30분 먼저 가서 기다릴게.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지구촌 사건 사고 좀 정리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그 대홍수로 지구촌 곳곳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4개 대륙의 8개 지역이 대형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리비아 동부를 강타한 폭풍 다니엘로 인한 그 리비아 그 최대 피해는 뭐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요. 희생자가 지금까지 최소한 6,000명 이상으로 집계됐고요. 실종자는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수가 나서 6,000명이 희생당하고 10,000명이 실종되고 이게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폭풍은요, 문제는 리비아를 강타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 중부 지역과 튀르키예 북서부 지역을 휩쓸면서 그 지역에도 이미 큰 피해를 입히고 리비아로 간 것입니다. 그와는 별도로 또한 그 중국 남부와 홍콩은요, 태풍 하이쿠이의 영향 속에 10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시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 남부도 열대성 태풍인 사이클론이 몰고 온 큰 폭우로 엄청난 피해를 이미 입었습니다. 또 스페인 중부와 해안 지역, 그리고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홍수가 크게 발생하는 등 곳곳이 산발적으로 또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전 세계를 아우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상학자인 앤드류 호엘은요, 이렇게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독립된 별개의 기상이변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기상이변은 아닙니다만 이거는 이제 뭐 사건 사고의 소와 천재지변은 아니고 인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요, 아파트에 큰 불이 나서, 그런데 아무리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희생자가 너무 많아요. 30명 넘게 희생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화재로 수십 명의 희생당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인데, 좁은 골목길에 소방차의 접근도 어려웠고 비상탈출 시설도 없었고 그래서 피해를 더 키웠다라는 분석입니다. 어젯밤 11시쯤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10층짜리 그 아파트에 큰 불이 나서 지금까지 적어도 30명 이상의 큰 희생자가 났다라고 현재 언론은 전했습니다. 자, 이 베트남의 이 화재 사고, 이거는 정말 저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원인도 인재고요. 그걸 진압할 수 없는 그 열악한 상황, 당연히 인재입니다. 베트남. 자, 그럼 이번엔 모로코로 가보겠습니다. 모로코 지진으로 인한 희생자, 연일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로코 정부가 문제입니다, 지금. 외국의 지원을 거부하면서 자체 해결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전 세계에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로코는요, 외국의 그 지원 의사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급한데 도와주겠다고 있으면 아우 땡큐 하면서 막 환영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할 텐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기는커녕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도 거절하고 있어요. 실제로 독일의 자원봉사 한 구조팀은요, 며칠 전 모로코로 출발하려고 그 독일의 모초에 모였다가 그 모로코가 거부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다 집으로 돌아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모로코의 의료진 중심의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외교부는 모로코 강진 피해 대응 지원을 위해서 의료진 중심으로 해외 긴급 구호대 파견과 구호품 지원 방안을 포함해서 약 한 200만 달러 정도 규모의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선 그 의료진 등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외교 채널을 통해서 모로코 정부에 전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구체적인 인원과 파견 시기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한 그 골든타임 72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한국에서 출발을 하면 지진 피해 지역인 그 마라케시로 가는데 적어도 한 18시간 이상이 걸리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건 뭐 수색팀이나 구조팀은 가봐야 이제 너무 늦었다라는 판단 하에 수색이나 구조 인력보다는 부상자나 이재민, 특히 이제 생존자 등에 대한 의료 지원이 더 실효적일 것이다라고 분석해서 의료팀을 파견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모로코가 한국의 그 의료 지원 의사를 받아들일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스토리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저녁형 인간과 당뇨병. 자, 밤 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는 소위 저녁형 인간. 뭐 영어로 굳이 한다면 뭐 나이트 아울, 밤부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저녁형 인간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 소위 얼리버드보다 당뇨병 위험이 높다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가로사 6만여 명으로부터 약 20년간 수집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 기간 동안에 이들 간호사 가운데 1925명이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먼저 생활 습관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당뇨병 걸렸어? 근데 이 사람이 아침형이야, 저녁형이야. 그렇게 이제 분간을 해봤을 때는 당뇨병 발병률이 저녁형 인간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녁형 스타일 간호사분들이 72%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침형보다도.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식습관이나 체중, 수면 시간, 흡연, 음주, 교대,
운동 여부, 그리고 당뇨병, 가족력, 그리고 이제 간호사들이니까 뭐 교대 근무가 있잖아요. 아침에 근무하시는 분, 낮에 근무하시는 분, 또는 밤새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교대 근무 시간들을 다 변수를 고려해서 봤는데도, 그렇게 해서 봤을 때도 당뇨병 위험은 저녁형 인간이, 소위 저녁형 간호사분들이 아침형 인간보다 여전히 19% 이상 높았습니다. 거기다가 저녁형 인간은 음주할 기회도 많고, 또 식단의 질이 낮고, 수면 시간도 적고, 체중이 높고, 신체 활동량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선 생활 패턴을 아침형 인간으로 좀 맞춰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침형 인간이 그래도 부지런하기 때문에 뭐 건강하다 이런 걸 떠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그래도 아침형 인간이 뭐 당뇨병만을 지금 본 거지만 이 그 하버드대 의대팀은 그 자료를 발표하면서 부연 설명을 이랬어요. 이 다음은 당뇨병 외에도 심장 관련 질환과도 연계해서 아침형과 저녁형 인간 연구를 해보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여하튼 저녁형 인간보다는 아침형 인간이 더 건강하다라는 게 수치로 증명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열혈 구독자님들 특별히 감사하고요. 우연히 처음 오신 분들은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